그날 내 아들이 제 멱살을 잡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죠. 그 눈에는 분노가 아니라 절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엄마, 그 여자를 그렇게 만든 게 우리예요. 그 한마디에 내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나는 그 여자를 쫓아냈습니다. 내 며느리였고 내 아들의 첫사랑이었죠. 그땐 그게 우리 가문을 지키는 일이라 믿었어요. 하지만 15년이 지난 지금 그 여자가 어떤 모습으로 내 앞에 다시 나타났는지 당신은 상상도 못하실 겁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들려드릴게요. 나는 지금 병원 침대 위에 누워 있습니다. 손끝이 떨려 펜이 제대로 잡히지 않네요. 의사는 내게 말했죠. 어머님,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남깁니다. 누군가 묻겠죠. 왜 이제 와서 이런 말을 하세요? 이제라도 해야만 할 것 같아요. 내가 망가뜨린 한 여자의 인생, 그리고 그로 인해 부서진 우리 가족의 이야기. 그 여자는 내 며느리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여자를 쫓아낸 장본인이었죠.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그날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2008년 11월 늦가을이었죠. 아들이 데려온 여자, 이름은 하연. 28살이었습니다. 작고 단정했지만 손끝에 세제가 배어 있더군요. 손톱 사이사이에 하얗게 말라붙은 빨래 가루가 보였어요. 그녀가 손을 내밀었을 때 나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리고는 가볍게 쥐었다 놨죠. 어머니, 부모님께서 세탁소를 하셨어요. 지금은 그 세탁소에서 일합니다. 부모님은 돌아가셨고 남동생과 둘이 살고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습니다. 나는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론 이렇게 생각했죠. 세탁소 딸이 우리 집 며느리라니. 이게 말이 돼? 내 아들 민주는 당시 35이었습니다. 서울이대를 나와 대학병원 정형외과 과장까지 올랐어요. 10년을 바쳐 쌓아온 커리어였죠. 그리고 나는 그 아들을 키우느라 내 인생의 반을 희생했습니다. 남편은 민준이 고등학생 때 세상을 떠났어요. 그날부터 나는 혼자였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식당 일을 하고 저녁엔 청소 일을 하며 학원비를 벌었죠. 손가락 마디마디가 부르터도 참았어요. 아들만 잘 되면 그것만이 내 소원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와서 세탁소에서 일하는 아이라니. 나는 그 아이를 보며 두려웠습니다. 가난이란 게 한번 묻으면 쉽게 지워지지 않잖아요. 내가 겪어봐서 알아요. 가난은 냄새가 나요. 옷에, 머리카락에, 말투에까지 스며들죠. 아들이 하연을 배웅하러 나간 사이 나는 그녀가 앉았던 소파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작은 가방 하나 손수건도 낡았더군요. 선물로 가져온 건 과일 한 바구니였는데 가격표가 아직 붙어 있었어요. 할인 스티커까지 그대로요. 그날 밤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민준아, 진심이니? 네, 엄마. 그 아이는 우리랑 다른 세상 사람이야. 엄마, 하연이는 착해요. 제가 힘들 때 옆에 있어줬어요. 착한 게 밥 먹여주니? 내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생각해봤어?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이었죠. 나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엔 온통 체면이라는 두 글자만 맴돌았어요. 병원 사모님들 모임에서 며느리 자랑을 할 때마다 나만 입을 다물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죠. 이틀 뒤 나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그 아이랑은 안 된다. 엄마, 내가 너 하나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이제 내가 행복할 차례야. 그런데 그 아이가 내 발목을 잡을 거야. 하연이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지금은 몰라도 나중엔 달라져.
가난한 사람들은 다 그래. 그 말을 하고 나서 나는 돌아섰습니다. 아들의 표정을 보고 싶지 않았어요. 내 말이 칼처럼 날카로웠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칼이 결국 내 아들의 심장까지 찌르게 될 줄은. 그리고 15년 뒤 그 칼날이 고스란히 내게로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결혼식은 2009년 3월에 열렸습니다. 아들이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았거든요. 나는 결국 허락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조건을 걸었습니다. 식은 작게 해라. 피로연도 하지 마. 사실 나는 아들의 동료들 앞에서 세탁소 딸을 며느리로 소개하고 싶지 않았어요. 부끄러웠습니다. 내 자존심이 그걸 허락하지 않았죠. 예식장은 강남의 작은 웨딩홀이었습니다. 하객은 고작 50명 남짓. 아들 쪽 하객들은 대부분 병원 선후배들이었고 신부 쪽은 딱 4명이었어요. 세탁소 주인 부부와 남동생, 그리고 하연의 친구 1명. 그날 아침 나는 신부 대기실에 들어갔습니다. 하연은 거울 앞에 앉아 있었어요. 웨딩드레스는 대여한 것이었죠. 소매 부분이 약간 해져 있었고 진주 장식 하나가 떨어져 나간 채였습니다. 메이크업도 직접 한 모양이더군요. 눈썹이 약간 삐뚤었거든요. 어머니, 하연이 일어나려 했지만 나는 손을 들어 말렸습니다. 앉아 있어요. 나는 그녀의 옆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 우리 둘이 나란히 비쳤죠. 하연은 29, 나는 62였습니다. 나이 차이만큼이나 우리 사이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어요. 하연 씨, 네 어머니. 오늘부터 당신은 우리 집 며느리가 되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집안엔 지켜야 할 것들이 많아요. 체면, 격식, 예의. 당신이 자란 환경과는 다를 거예요.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몸에 배어야 해요. 그 말을 남기고 나는 대기실을 나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하지만 문을 닫는 순간 작은 흐느낌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돌아가야 할까 잠시 망설였죠. 하지만 결국 그냥 걸어 나왔습니다. 식은 조용히 진행됐습니다. 아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서 있었고 하연은 고개를 숙인 채 입장했어요. 신부 아버지가 없으니 혼자 걸어 들어왔죠. 그 모습이 왠지 쓸쓸해 보였습니다. 주례 선생님이 말했어요. 신랑 신부는 이제 한 가족이 됩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나는 그 말들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주변 하객들의 시선만 신경 쓰였어요. 병원 부사장 부인들이 내 옆에 앉아 있었거든요. 아이고, 신부가 참 수수하네요. 그러게요. 요즘 신부들은 드레스도 화려한데. 그 속삭임들이 마치 비수처럼 내 가슴을 찔렀습니다. 나는 애써 미소를 지었지만 입꼬리가 떨렸어요. 손에 쥔 부케가 자꾸 흔들렸죠. 식이 끝나고 패백을 드릴 때였습니다. 하연이 내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큰 절을 올리며 말했죠. 어머님 잘 모시겠습니다. 나는 대답 대신 밤한 알을 건넸습니다. 관례대로요. 하지만 그녀의 손을 잡아주지는 않았어요. 그냥 밥만 놓고 일어섰습니다. 아들이 나를 불렀어요. 엄마. 뭐? 고맙습니다. 뭐가? 받아주셔서요. 하연이를.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받아준 게 아니었거든요. 그냥 어쩔 수 없이 허락한 것 뿐이었어요. 그날 밤 혼자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내 얼굴엔 미소가 없었어요. 결혼식 내내 한 번도 진심으로 웃지 않았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죠. 이게 맞는 걸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나는 곧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나는 옳은 일을 하고 있어. 아들을 지키는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날 이후 하연은 우리 집 며느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녀를 단 한 번도 며느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결혼 후 6개월이 지났습니다. 하연은 우리 집에서 조용히 살았어요. 아침 6시면 일어나 아들의 출근 준비를 도왔고 저녁엔 간단한 반찬 몇 가지로 밥상을 차렸죠. 새 옷 한 벌 사지 않았습니다. 화장품도 마트에서 파는 저렴한 것만 썼어요. 늘 웃는 얼굴로 어머니 식사하세요 하고 말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웃음이 밉더군요. 가식처럼 느껴졌어요. 마치 나한테 잘 보이려고 애쓰는 것 같았죠. 저 아이가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거 아닐까? 하는 의심이 자꾸만 들었습니다. 아들은 바쁘게 일했습니다. 새벽에 나가 밤늦게 들어왔어요. 일주일에 4번은 당직이었죠. 그러니 집엔 나와 하연 둘만 남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어요. 나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연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죠. 물소리만 들리는 고요한 시간이었습니다. 문득 궁금해졌어요. 저 아이는 뭘 하며 하루를 보내는 걸까? 아들이 출근하고 나면 하연은 항상 외출했거든요. 시장 좀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나가서 저녁 무렵에야 돌아왔어요. 설마 친정 식구들 만나는 건 아니겠지? 그런 생각이 들자 나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틀 뒤 나는 하연을 뒤따라갔습니다. 그녀는 버스를 타고 시장 쪽으로 갔어요. 재래시장 골목길을 지나 작은 식당 앞에서 멈췄죠. 간판엔 미양식당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하연이 식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지켜봤어요. 10분쯤 지나자 하연이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주방으로 들어가더군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나는 식당 안으로 들어갔어요. 주방 쪽에서 설거지 소리가 들렸습니다. 물이 철벅거리는 소리, 그릇 부딪히는 소리. 하연아. 내 목소리에 하연이 돌아봤습니다. 손엔 고무장갑이 끼워져 있었고 앞치마는 물에 젖어 있었어요. 어머니, 너 여기서 뭐 하는 거니? 하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 그게 의사 부인이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어? 내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주변 손님들이 우리를 쳐다봤어요. 하연은 천천히 고무장갑을 벗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죄송하긴 뭐가 죄송해. 왜 이런 짓을 하는 거냐고 물었잖아. 시급이라도 벌어서 어머님 약값에 보태고 싶었어요. 그 말에 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약값이라니. 맞아요. 나는 당뇨병과 고혈압 때문에 매달 병원에 다녔어요. 아들이 다 내주고 있었지만 나는 늘 미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연이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건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야. 하지만 어머님이 한숨 쉬시는 거 들었어요. 약감 때문에.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 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 집안 체면이 있지 않니? 동네 사람들이 알면 뭐라고 하겠어? 정형외과 과장집이 그렇게 가난해? 이러면서 손가락질할 거야. 하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그냥 다신 이런 짓 하지 마라. 알았어? 나는 그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하연의 눈동자가 살짝 흔들렸어요. 하지만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을 뿐이었죠. 나는 식당을 나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하지만 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가슴 한쪽이 답답하게 조여왔죠. 내가 너무한 걸까? 그 생각이 스쳤지만 나는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체면은 지켜야 해. 가난하게 보이면 안 돼.
그날 밤 아들에게 말했어요. 민주나 하연이가 식당에서 아르바이트하고 있더라. 네, 내가 말렸어.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아들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물었죠. 엄마, 하연이가 왜 그랬는지 아세요? 돈이 필요했겠지. 엄마 약값 때문이었대요. 그 말에 나는 멈칫했습니다. 하연이가 그랬어요. 어머니 약값만큼은 자기가 해드리고 싶었대요. 딸처럼. 엄마, 하연이는 나쁜 애가 아니에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할 말이 없었거든요. 그날 이후 하연은 더 이상 외출하지 않았습니다. 집 안에만 있었어요. 말도 줄었죠. 네, 알겠습니다. 짧은 대답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침묵이 나를 점점 더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그때 나는 몰랐습니다. 그 침묵이 그녀의 마음이 조금씩 멀어지고 있다는 신호라는 걸. 그리고 그 거리가 결국 우리를 돌이킬 수 없는 곳까지 데려갈 거라는 것을. 그로부터 1년이 흘렀습니다. 2010년 가을이었어요. 아들에게 큰 일이 생겼습니다. 병원에서 투자한 의료기기 사업이 실패한 거예요. 손실액이 1억 2천만 원. 아들은 그 돈을 개인적으로 빌려서 투자했다고 했죠. 그날 밤 아들이 술에 취해 집에 들어왔습니다. 엄마,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니? 투자금을 다 잃었어요.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1억 2천만 원이라니.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제가 잘못 판단했어요. 업체를 잘못 골랐어요. 아들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죠. 나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연이는 알고 있을까? 혹시 친정 쪽에 돈을 보내곤 이러는 게 아닐까? 그런 의심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아침 나는 하연을 불렀습니다. 하연아, 잠깐 이리 와봐. 네, 어머니. 하연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내 친정에 돈 보낸 적 있니? 네. 솔직히 말해봐. 민준이 돈 어디 쓴 거 알고 있지? 하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신지. 거짓말 마. 1억 2천만 원이 그냥 사라질 리가 있니? 투자로 날렸다는 걸 믿을 수가 없구나. 정말 모릅니다. 저는 오빠 아니 그이가 투자한 것도 몰랐어요. 나는 하연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당황스러움과 억울함이 서려 있었어요. 하지만 나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 아이가 뭔가 숨기고 있을 거야. 며칠 뒤 나는 하연의 방을 뒤졌습니다. 아들이 출근하고 하연이 화장실에 간 사이였어요. 서랍장을 열고 옷장을 뒤지고 책상 밑까지 살펴봤죠.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작은 통장 하나. 하연 명의의 통장이었어요. 잔액은 250만 원. 이게 뭐지? 나는 통장 내역을 살펴봤습니다. 매달 20만 원씩 입금돼 있었어요. 1년 넘게 모은 돈이었죠. 그 순간 나는 확신했습니다. 이 돈 친정에 보내려고 모은 거야. 이게 뭐니? 나는 통장을 들고 하연을 마주했습니다. 하연은 말없이 서 있었어요. 대답해봐. 이 돈 어디다 쓰려고 한 거야? 아기 생기면 아기용품 사려고 모으고 있었어요. 아기용품? 거짓말. 나는 소리쳤습니다. 친정 식구들 주려고 네가 우리 집 돈을 빼돌리고 있었구나. 이 돈 내 친정에 보내려던 거지? 너 남동생 주려고 했던 거 아니야? 아닙니다, 어머니. 정말 아기 때문에 저 사실 아기 가졌어요, 어머니. 오늘 저녁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입 다물어. 나는 통장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화가 나서 아무 말도 들지리 않았어요. 아기를 가졌다고 나에게 말했지만 저는 그 말조차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너 같은 애들은 다 똑같아. 결국 친정만 생각하지. 우리 집안은 안중에도 없는 거야. 하연은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정말 나가. 당장 나가. 네. 여기서 나가라고. 내 아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건 내 탓이야. 그 말을 내뱉고 나서야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하연은 눈물을 닦으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10분 뒤 작은 캐리어 하나를 끌고 나왔어요. 가겠습니다. 뭐? 어머니 말씀대로 제가 문제인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하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는 현관문을 열고 나갔죠. 나는 그 뒷모습을 보며 서 있었습니다. 돌아올 거야. 금방 돌아올 거야.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하연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 아들이 집에 왔어요. 엄마, 하연이 어디 갔어요? 나갔어. 어디요? 모르겠어. 내가 나가라고 했어. 뭐라고요? 아들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엄마, 왜 그런 말을 하신 거예요? 하연이 지금 임신 중이에요. 임신? 이제서야 하연이 한 얘기가 생각났어요. 그 애가 너를 너무 힘들게 하고 있길래. 무슨 소리예요? 하연이는 아무 잘못도 안 했어요. 아들은 재킷을 집어들고 다시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나는 혼자 남았어요. 텅 빈 거실에 앉아 있자니 갑자기 무서워졌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나는 아들을 지키려고 한 거야. 그날 밤 아들은 새벽 3시에 돌아왔습니다. 혼자였어요. 하연은 없었죠. 못 찾았어요. 전화도 안 받고.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하연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전화번호도 바뀌었고 하나뿐인 남동생도 세탁소 주인도 연락이 안 된다고 했어요. 아들은 매일 밤 술을 마셨습니다. 말이 없어졌죠.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내가 뭔 짓을 한 거지?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하연은 사라졌고 내 아들은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세월은 참 빠릅니다. 15년이 흘렀어요. 나는 이제 78이 되었고 아들은 50살이 됐습니다. 아들은 병원 부원장 자리에 올랐지만 평생 결혼하지 않았어요. 누가 소개를 시켜줘도 거절했죠. 엄마, 저는 괜찮아요. 그 말뿐이었습니다. 나는 그런 아들을 보며 매일 후회했습니다. 내가 하연을 받아줬더라면, 그때 좀 더 따뜻하게 대했더라면. 하지만 후회해봤자 소용없었어요. 시간은 되돌릴 수 없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2024년 11월 나는 낙상사고로 병원에 입원했어요. 엉덩이뼈에 금이 갔고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죠. 정옥 어머님, 재활치료 시작하시겠습니다. 간호사가 휠체어를 밀어주며 말했어요. 새로 오신 재활치료사 선생님이 담당하실 거예요. 실력이 아주 좋으시대요. 재활치료실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고개를 들었을 때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짧게 자른 머리, 세월이 묻어난 얼굴. 하지만 눈빛만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어머님. 하연이었습니다. 그녀는 의자에서 일어났어요. 그 순간 나는 봤습니다. 한쪽 다리 무릎 아래가 없었어요. 의족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 이하연이에요. 기억하시죠? 내 입에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눈물이 차올랐죠. 어머님, 괜찮으세요? 하연이 다가왔습니다. 의족을 디디며 걸어오는 소리가 또각또각 들렸어요. 치료받으시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15년 전 그 미소와 똑같았어요. 나는 차마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저기, 편하게 계세요. 제가 전문가니까요. 하연은 내 다리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죠. 많이 아프시면 말씀하세요.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으신데. 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울지 마세요, 어머님. 치료는 아프지 않아요. 하연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았어요. 그녀가 말하는 치료가 단순히 재활치료만을 뜻하지 않는다는 걸. 치료가 끝난 후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다리는 어쩌다가. 하연은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조용히 대답했죠. 교통사고요. 15년 전에. 15년 전? 집에서 나온 날이었어요.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나는 숨이 막혔습니다. 15년 전 내가 그녀를 내쫓은 바로 그때 뱃속에 아기가 있었지? 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산했어요. 사고 나고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아기는 못 살렸습니다라고. 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다리도 잃었죠. 근데 이상하게 슬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원했어요. 이제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구나 싶었죠. 하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병원에서 재활치료 받으면서 생각했어요. 나도 누군가를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그래서 자격증 땄어요. 10년 걸렸지만요. 하연아. 괜찮아요, 어머님. 다 지나간 일이에요. 그녀는 다시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고통을 나는 알 수 있었어요. 그날 밤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병원 갔다 왔어요. 그래. 엄마 담당 치료사가 하연이래요. 알아.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나 오늘 그 사람 봤어요. 복도에서 환자 부축하고 있더라고요. 다리를 저는데 의족이었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그 여자를 그렇게 만든 게 우리잖아요. 민준아. 우리가 쫓아낸 날, 그날 사고가 난 거래요. 아기도 잃었대요. 전화기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나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들이 병실로 찾아왔어요. 술 냄새가 났습니다. 눈은 충혈돼 있었죠. 엄마, 왜? 아들은 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나 하연이한테 사과하고 싶어요. 근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미안하다는 말로 될 게 아니잖아요. 아들의 손이 내 무릎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도 사과해 주세요. 제발.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키려고 했던 건 체면이었지만 내가 잃은 건 사람이었다는 걸. 가문의 이름, 집안의 격식, 그런 것들이 뭐가 중요한가요? 한 사람의 인생을, 한 아이의 목숨을, 내 아들의 행복을 다 빼앗아 가면서까지 지킬 가치가 있었나요? 민준아, 내 엄마, 엄마가 잘못했어. 그 말과 함께 나는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15년 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쏟아졌어요. 아들도 울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울었죠. 다음 날 나는 하연을 다시 만났습니다. 재활치료 시간이었어요. 하연은 평소처럼 밝게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하연아. 나는 그녀를 불렀습니다. 할 말이 있어. 하연은 잠시 멈칫했어요. 그러더니 천천히 의자에 앉았죠. 네, 어머니.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 말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 몰라요. 하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살짝 떨리고 있었어요. 저도 미안해요, 어머니.
내가 왜? 제가 좀 더 강했다면 어머니 마음을 돌릴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미안해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잘못은 다 내가 한 거야. 너는 아무 잘못 없어. 이제 괜찮아요. 다 지나간 일이에요. 하연이 내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참 따뜻했어요. 15년 전 처음 만났을 때 나는 그녀의 손을 제대로 잡아주지 않았죠. 이제야 그 손을 제대로 느낍니다. 그로부터 2주가 지났습니다. 내 건강은 급격히 나빠졌어요. 폐렴이 왔고 의사는 가족들을 불러 모으라고 했죠. 아들이 병실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하연도 매일 왔어요. 어머님, 제가 곁에 있을게요. 너까지 왜? 가족이잖아요. 가족. 그 말에 나는 또 울었습니다. 지금 나는 이 이야기를 병원 침대 위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녹음기를 가져다 줬어요. 손에 힘이 없어 펜을 들 수 없으니까요. 의사는 말했어요. 이제 며칠 남지 않으셨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이제라도 내 죄를 고백할 수 있으니까요. 하연아, 너는 나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었어. 나는 그걸 너무 늦게 알았네. 혹시 이 이야기가 세상 어딘가에 닿는다면 부디 전해주세요. 가문의 이름보다 소중한 건 사람이었다고. 체면보다 중요한 건 마음이었다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방법은 밀어내는 게 아니라 끌어안는 거였다고. 그날 하연은 내게서 모든 걸 잃었지만 결국 나보다 더 따뜻한 사람으로 살아갔습니다. 당신의 며느리를 미워한 적이 있나요? 당신의 가족을 체면 때문에 밀어낸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늦기 전에 꼭 말하세요.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그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으니까요. 오늘의 이야기 마음에 닿으셨나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다음 사연을 이어갑니다.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